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마이너스 계좌와 차고 송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6-23797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그 차고로 송금한 자고 피고는 은행입니다. 송금한 자가 피고를 상대로 이제 청구를 했는데 상고 기각돼서 결국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이제 계좌 이체를 하면서 차고로 다른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계좌가 하필이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겁니다. 심지어 이 계좌는 지급 정지된 계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차고 송금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다시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계좌 주인은 마이너스고 지급 정지됐기 때문에 그 통장에 뭐가 들어왔는지 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좌의 주인이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출에 지급 정지됐으니 다른 재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이 돈을 이제 차고 송금된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마음먹고 대출 채무 변제를 받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또 과연 그러면 은행은 과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죠. 결국은 차고 송금된 금액이 마이너스 계좌로 입금되어 대출 잔액이 감소한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계좌 주인이 본 것이냐 아니면 못 받을 돈을 갑자기 받게 된 은행의 이익을 본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용은 뭐라고 하냐면 자금 이체 시 수취인은 은행에 대하여 예금 채권을 취득한다. 결국 차고 송금된 경우에 그 계좌가 마이너스 계좌라 하더라도 수취인이 예금 계좌를 취득하는 거다. 즉 계좌 주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 사람이 그루 경제 이득을 취득한 거다. 그런데 마이너스 계좌는 수취인의 예금 채권과 대출 채권이 상계된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원고의 손해로 대출 잔액이 감소한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계좌주, 그 수취인의 예금 채권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상기가 된 것일 뿐 원고의 손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내용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손해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부당이득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 부당이득 요건의 상대방의 이익이 쟁점이 된 겁니다. 이익을 얻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법상, 그러니까 민법은 크게 계약법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는데 계약법에 의한 경우가 이제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되는 경우는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있거나 부당이득을 했거나 사무관리를 했거나 이제 부당이득의 요건은 위법성에 상관은 없죠. 원인 없이 특별한 원인 없이 누군가의 손해로 인해서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부당이득을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득을 얻은 사람은 수취인, 예금 계좌주가 예금 채권 상당의 이익을 원인 없이 가져간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은행이 얻은 이익은 그로 인한 이득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수취인이 마이너스 통장에 지급정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력이 없어서 원고가 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이 누구냐, 막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 손해로 인해서 이익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법리적으로 판단해야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잔액이 줄어든 거, 이거는 수취인이 예금 채권이 됐기 때문에 자동 상계돼서 이득을 얻은 것이지, 그렇지 그 원고의 손해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건 아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법무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양도소득세와 납세 의무 승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68576 판결입니다. 이제 사회행위 취소고요.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피고가 이제 증여받은 손자입니다. 손자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납세 의무자가 있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다시 또 증여를 받은 이 손자에 대해서 사형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이겼다가 파기환송돼서 결국 패소한 사건이죠. 내용 한번 보시죠.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임야를 6억 5천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이 판 돈을 아들 B에게 1.5억 원을 증여를 합니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실제 사건에서는 아들 장남과 차남한테 각각 얼마씩 주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 B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근데 이 1억 5천만 원을 받은 아들 B는 다시 자녀 A의 손자인 피고에게 1억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B도 지금 1억 원을 지금 낸 거죠. 부과를 증여를 한 거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2억 원을 A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한테 2억 원을 양도소득세를 내라라고 부과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망 당시에는 자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임야 판 게 유일한 재산이었나 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1억 5천만 원 증여, 그리고 B가 아들이 다시 손자에게 준 1억, 요것을 다 증사행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B가 A의 납세 의무를 승계를 해야 피보존 채권이 성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라는 아버지가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보시면 아버지가 채권이 성립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할아버지는 채권이 성립을 했죠. 할아버지가 채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처분행위를 사형행위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아들이 에게 납세 의무가 인정이 돼야 아들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를 사형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납세 의무가 인정되느냐, 요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납세 의무는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거죠.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세의 상속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이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할아버지의 납세 의무를 상속하려면 할아버지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엔 무자력이었어요. 근데 원심은 어떻게 봤냐면 사망 당시엔 무자력이긴 했지만 아들에게 준 1억 5천만 원 요거는 어차피 사형으로 돌려받게 되면 결국은 무자력이 1억 5천에 적극재산이 있는 거니까 요 채권 함도 내에서 아들이 납세 의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납세 의무가 인정이 되고, 아들에 대한 납세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이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준 손자에게 준 1억에 대해서도 사형행위 청구로 다퉈볼 수가 있는 것인 거죠.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된다. 근데 A의 사망 당시에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을 살펴가지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어야 아들의 납세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당시에 자산보다는 부채가 훨씬 많아가지고 사실상 B는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B에게 상속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B에 대한 피보존권이 없어서 결국 피고에 대한 채권은 청구가 사형의 취소도 기각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할아버지가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이 다시 손자에게 주면서 아들의 납세 의무 전부가 쟁점이 된 거예요. 결국은 망인의 아들에 대한 증여가 사형의 여부는 또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도 사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개고,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납세 의무를 상속할 때는
그 그러니까 증여나 이런 다른 걸로 할 때가 아니라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이 있느냐, 그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거와 사회행위는 전혀 별개다. 사회행위로 회복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1심과 대법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납세의무 상속에 있어서는 판단 시점이 다르고, 그 사회행위 당시의 무자력이 아니라 그 당시, 요거 지금 사망 당시에 자산 부채가 훨씬 많으면 결국은 납세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홍보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홍보 민사 법무사의 조언과 가처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76218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등기권자입니다. 네, 이제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결국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2012년 10월 30일 날 DO와 투자약정을 체결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부동산이 있었죠. 이 부동산 매도 시에 투자약정을 어떻게 체결하냐면 15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그러니까 아마 투자금은 이제 얼마를 줬겠죠. 그리고 DO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DO로부터 그 매매 대금 중에 15억을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매가 실패하면 원고에게 33억 원을 매도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33억 원 훨씬 싼 가격에 매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억을 반환할 거냐, 33억 원을 이제 원고에 매도할 거냐, 요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걸 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DO가 이행을 하지 않아요.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원고가 법무사인 피고에게 권리 확보 방안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는 어떤 법무사인 피고가 조언을 어떻게 하냐면 가처분 청구 소송을 하고 가등기 청구 소송,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달라라는 청구 소송을 해라. 가등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등기 를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를 해라.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하면 이후에 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와도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서 괜찮은 가압류는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가 이제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하고 그리고 나서 DO의 채권자들이 이제 가압류를 막 우수수수 하게 되는 거죠. 원고는 가등기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신청을 하고 그 뒤로 가압류 등기도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됐지만 가압류 등기는 말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고의 의뢰로 피고는 다시 가등기한 본등기화와 가등기 말소를 다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신청은 가등기를 위한 소송에서 이겨서 가등기 신청을 하면서 가압류 말소를 했더니 가등기는 됐는데 가압류 말소 등기는 만족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가등기 됐으니까 이거에 기한 본등기를 하자. 본등기를 하면서 다시 가압류 등기를 말소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본등기는 됐는데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각하해 버립니다. 너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원고가 이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스스로 집행해제 신청을 한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말소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고가 가압류 등기 채권자들한테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고 직접 가압류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법무사에게 이제 하는 거죠. 네 조언대로 했더니 가압류가 말소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1억 2천만 원을 어쩔 수 없이 지급하고 가압류를 없앴는데 그 손해를 나한테 보상해라 라고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가등기 청구를 한 가처분 등기가 있을 때 그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있었고 그거에 의해서 본안에서 가등기가 이겼고 그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가 됐을 경우에 이 원래 이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 말소가 안 되는 건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가처분 등기 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 확정되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 여기서는 가등기 청구권이죠. 가등기 청구권 내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청구권 보존에 의한 가처분 시에
가등기 및 본등기 시에는 이에 저촉되는 가압류는 모두 효력 상실한다. 즉, 두 번째 가압류 신청, 본등기 신청하면서 가압류 신청했을 때, 말소 신청했을 때는 가압류가 말소돼야 되는데 등기관이 잘못해서 각하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 각하 신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서 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원고가 스스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시키고 가압류 등기부한테 이러기 신호를 준 거기 때문에 결국 법무사의 피고의 조언은 문제가 없었는데 원고가 제대로 다투지 않아서 못 본 거다. 이렇게 돼서 결국 법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등기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가등기의 본안을 이겨서 가등기를 하는 본안 판결을 이겼다. 그러면 그 가등기가 되고 그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이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서 이후에 있는 가압류는 다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사 조언이 맞았던 거죠. 결국 등기관이 각하한 후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원고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원고가 가처분 등기를 그냥 말소하고 가압류 등기를 변제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무사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좀 가처분의 효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특이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점유 회복과 유익비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4-20981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승계 참가를 해서 원고의 전부 채권자입니다. 피고는 종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원래 채권이 하여튼 승계를 하고 청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그 채권을 원고의 채권자인 승계 참가인이 압류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전부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채권으로, 그러니까 내가 채권이 있는데 저 사람의 재산이 채권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 재산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으면 채권 양도의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의 양도받은 사람으로서 승계 참가를 한 거죠. 원고가. 그래서 이제 결국 상고 계약됐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 종중 토지를 매수해서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고 종중에 이제 건물을 매수해서 공장 건물을 지었는데 원고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공장에 대해서 경매 결차가 개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개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피고가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말소 등기 소송을 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의 소유주가 토지 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해서 토지가 막은 거죠. 결국 경매 절차에서는 토지는 원고 소유가 아니니까 건물만 매각되고 건물 매수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공장을 짓던 원고가 공장 용지에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로 피고에게 대해서 상환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지금 경매에 의해서 공장을 지금 이미 이제 딴 사람한테 넘겼죠. 넘긴 상태였고, 다만 이제 원고가 종중을 상대로 내가 이 토지를 공장을 짓긴 했는데 주변에 조경도 하고 이렇게 대지 평탄화 작업도 하고 도로도 놓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익비를 피고 종중에게 대해서 상환 청구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의 그 상환 청구하는 유익비 청구권을 다시 이 원고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점유 명령을 받아가지고 승계 참가를 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원고는 점유를 했었다가 경매로 인해서 점유를 상실했어요. 상실한 사람이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점유에 기한 유익비 상환 청구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하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203조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가 어떤 비용을 지불했다면 점유를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점유를 넘겨주면서 그 돈 달아, 그 돈 안 주면 점유를 못 넘겨줘, 이런 어떤 관계가 있는데
점유자의 지위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203조에 의한 유익비 상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무관리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이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럼 돈을 줬으면 점유 잃으면 너는 못 받는 거냐? 아니 그렇진 않고 민법 741조나 뭐 756조에 의한 사무관리 뭐 부당이득 요걸로는 가능은 한데 유익비 점유 민법 제 203조에 의한 유익비 상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원고가 이걸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이 채권 압류 점유 목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계 참가인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 유익비 상환 청구밖에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바꾸는 거는 원고가 할 수 있지 채권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결국 상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되고 전부 채권을 받았지만 전부 채권이 영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받은 게 없는 거죠. 결국은 상환 청구가 없기 때문에 기각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점유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내용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나온 거죠. 점유를 회복시키는 관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점유가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로 해결하지, 민법에 있는 점유자의 어떤 그 유익비 상환 청구로는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청구 취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승계 참가인은 청구 취지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구 취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패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유익비 점유 회복에 관한 소송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홍보 법무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홍보 민사 공유지분 상실과 추한 항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2106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유물 분할 및 부당이득 청구인데요. 원고는 이제 10분의 15분의 10 지분권자고 피고들은 15분의 3 지분권자입니다. 근데 15분의 3 지분권자인 피고들이 이제 패소했다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근데 원고는 15분의 10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 피고 1은 15분의 3, 피고 2는 15분의 2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고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들에 대해서 공시송달로 1심을 진행을 했더니 감정가액이 4,8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그 1심 판결에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해서 960만 원하고 640만 원을 지급하면서 분할에서 지급함과 동시에 이제 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을 이렇게 했는데 원고가 토지는 가지고 현금 분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가 이 960만 원과 640만 원을 공탁한 다음에 실제로는 이 땅을 2억 원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판결에 따라서 해서 나는 그때 그래? 그러면 공시송달로 됐으니까 추한 항소를 하자. 그래서 추한 항소를 제기를 해서 항소심에서 이제 다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매매대금 2억 원 중에 15분의 3, 15분의 2를 청구를 한 반소를 청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공탁금이고 여기 있으니까 차액을 이제 달라고 하는 소송이겠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고의 처분행위가 일단 유효한가? 이게 첫 번째예요. 팔아버렸잖아요. 무효면 토지를 돌려받아야 되니까 원고가 다시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가 되고 원고와 소유들이 피고가 되니까 공유분할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유효하다면 처분이 유효하다면 원고와 피고는 공유물 분할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1심에서 판결이 있었지만 추한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계속 주는 도중에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다 토지의 소유권을 잃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맞나? 이게 두 번째 의문. 그 다음에 그러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당 금액은 어떤가? 1심 판결은 이미 항소에 의해서 확정이 안 됐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분할은 2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4,80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1심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은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들이 지분 처분 유효를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으로 볼 수 있다. 무슨 얘기겠죠? 1심 판결에 따라서 하긴 했는데 1심 판결이 추한 항소에서 항소가 됐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없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아직 남의 처분, 남의 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에요. 원고는. 그 15분의 5는 팔았지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효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 피고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효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고들은 매매대금 2억 원 중에 내목 달라고 했기 때문에 추인한 걸로 볼 수 있다. 결국은 유효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원고의 처분이 유효하다. 그런데 공유금일 분할은 변론 종결 당시에 소유자끼리 하고만 하는 소송이에요. 그런데 유효하다면 원고 피고 아무도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공유의 분할 청구는 부적법하다. 근데 원심은 그걸 전제로 분할로 해서 해줬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 따라서 그 무효인 처분행위에 기한 고매매 매도행위, 그거에 대한 이득을 원고가 반환해야 된다. 결국 2억 원에 대해서 3분의 1, 그 다음에 15분의 3, 15분의 1을 피고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2억 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4,800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판결이 항소가 됨으로써 판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1심 판결은 추한 항소에서 확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2심은 결국에는 이미 매도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도 소유자가 아니니까 부적법 각하되고, 결국은 피고들의 반소 청구 자체가 무효행위 추인이기 때문에 2억 원을 기준으로 반환 청구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를 대상, 적법 요건이 무엇이냐,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논리적 귀결로 매도대금 상당 2억 원을 기준으로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분양회사가 선정한 관리업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4-229-19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용역비 관리비 반환 청구가 본소 반소가 있는데요. 원고는 이제 분양회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고 피고는 집합건물 관리단입니다. 이제 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련해서는 집합건물이 성립을 하면 관리단이 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관리단이 만들어지면 그 관리단이 이제 사실상 보통 우리는 말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죠. 그러니까 관리단은 전체가 되고 그중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시 또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 그런 관리단이 있고 그 관리단이 결국은 집합건물의 그 전유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책임을 법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이제 관리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양회사가 분양하기 전에, 분양이 다 끝나기 전에, 관리단이 성립하기 전에도 분양회사가 이 공용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선정한 업체가 원고가 되고 피고는 이제 건물의 관리단이 선정되니까 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7년 1월 2일 날 분양회사로부터 집합건물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합건물을 관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피고는 2017년 7월 27일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관리업체를 새로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뒤에 관리단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처음 개최를 조직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관리업체를 하는데, 이 피고는 2017년 10월 27일 날 분양회사에게 관리업 인계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원고는 우리 관리 업무 권한 아직도 있다. 넘겨줄 필요 없다. 그래서 관리 업무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뭐라고 들었냐면 분양계약서를 봐라.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회사가 지정한 관리업체가 5년간 이 아파트 관리한다고 분양계약서에 써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 라고 하니까 피고가 업무방해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용이 되니까 관리 업무를 피고가 직접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원고가 억울하다. 그러면서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관리 용역비 내가 한 거 내놔라. 이렇게 했고, 피고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돌려달라. 너 권한도 없는데 위탁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관리단한테 넘겨. 이렇게 소송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분양회사가 관리단 구성 전에 한 관리업체 계약은 관리단을 구속하는가, 승계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분양계약서에 그런 경우 분양회사가 지정한 업체가 관리단에게 넘어간다라는 분양계약서에 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됐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집합 건물의 관리 업무는 관리단이 담당하는 거다. 그리고 관리단 구성 전까지 하는 관리는 한시적으로 분양자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 용역 계약은 관리단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별 분양 계약서에 승계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단 업무 개시 전까지 승인하는 의사 표시지 관리단 승인 개시 이후에까지 되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승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의 업무 개시, 즉 관리단 업무 개시 이후의 관리비 징수 권한은 피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있는데 그 구분 소유자들이 지금 원고한테 지급한 거지 피고가 갖고 있는 권한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아직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구분 소유자들한테 다시 징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구분 소유자들, 그러니까 각 개별 세대는 이중으로 지급하니까 다시 원고를 그 관리업체를 상대로 이제 그 관리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법률 관계를 관리단이 성립을 해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양회사가 하는 어떠한 관리업체도 업무가 종료된다는 걸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법률 관계가 이제 말한 징수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관리비로 인한 손해와 부당이 되면 누구에게 반환하는지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승계 안 된다. 분양계약서에 써 있어도 승계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제 분양회사가 이 분양계약서에 관리업체 위탁 및 승계 기준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러한 분양계약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지 승계된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걸 대법원이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리단은 곧바로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해서 관리업체 하면 되고 이런 장기 미분양이라든지 분양회사 분쟁으로 인해서 관리업체 선정에 걸려서 치열한 분쟁이 있는데 대법원이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관리단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걸로. 향후에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판례가 잘 이용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대부업법과 신탁대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71-32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탁급 출급 청구권 확인인데요. 원고는 신탁부동산의 차순위 수익권자 그리고 그 사람의 질권자입니다.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토지나 이런 아니면 분양회사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 신탁을 맡기게 됩니다. 신탁을 맡기게 되면 신탁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의 1순위자가 보통은 은행이 되죠. 대출을 해준 사람. 그 사람이 은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순위는 원래 분양회사, 이게 차순위가 됩니다. 근데 이 차순위에 대해서 다시 분양회사의 채권자가 여기 질권을 선정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채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그 사람입니다. 피고는 차주 겸 1순위 수익권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한 사람입니다. 대출한 사람.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저축은행이었는데 메리츠증권이 이거를 승계를 했고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 보조 참가인은 누구냐? 이 사람은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 그러니까 수탁회사죠. 신탁을 받은 사람. 수탁회사. 이 수탁회사가 바로 국민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행이 재산을 수탁받아가지고 자기 명의로 신탁 등기를 하고 그 신탁 등기로 갖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신탁 재산으로도 원래 채무자의 재산에도 분리가 돼가지고 위험성을 감수하는 거죠. 어쨌든 이때 여기서는 이제 지연이자가 문제가 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A 회사는 이제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저축은행으로부터 650억 원을 차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데 650을 차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업법의 연체 이자율이 17%였어요. 그리고 B 회사가 이제 연대보증을 했죠. 근데 A 회사는 채무 담보를 위해서 부동산 담보 신청을 체결을 하는데 1순위 수익권자는 대출권자인 저축은행, 2순위는 부동산의 담보를 제공했던 B 회사, 연대보증하는 B 회사가 이제 그 차순위가 되는 거죠. 연대보증에서는 B 회사가 차순위가 됐어요. 그런데 원고는 이 B 회사,
연대분용을 했던 B회사의 수익권의 질권을 선정한, 그러니까 B회사의 채권자죠. B회사의 회권자. 어쨌든 이런 구도로 이제 1순위와 차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집합투자업자인 C가 대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저축은행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한 상태에서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신탁을 맡게 됩니다. 그 대출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대출 채권에 대해서 1순위 수익권은 메리츠 종금한테 다시 양도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양도를 하고, 양도를 다시 하고 신탁해서 다시 국민은행이 양도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다시 여기서 신탁계약을 또 체결해서 갖고 있죠. 그러던 와중에 금융위가 2018년 4월 30일 날 대부업법상 은행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료를 연 3% 이하로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3% 이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5%였는데 연체이자는 8%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은행은 2018년 4월 27일 날 자발적으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연 3%로 조정합니다. 즉 이런 대부업법상의 적용을 받는 연체 가산 이자율을 연 3%로 스스로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탁 회사가 이제 이거를 처분을 하니까, 이 처분을 하고 나서 공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행은 대출금 채권을 신탁한 거죠. 대출 채권을 신탁한 거고, 부동산은 별도의 신탁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에 신탁했던 회사가 부동산을 다 팔고 나서 돈이 남았잖아요. 이 돈을 이제 줘야 되는데, 이게 차액 이자율을 17%를 줘야 되는지 3% 줘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즉 17%를 줘야 된다 그러면 1순위 수익권자인 메리츠 종금이나 국민은행한테 17%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3% 제한이 돼서 3% 제한이면 14%는 차순위 B회사, 즉 원고, 질권자의 원고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공탁금 출구 확인 청구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업법 적용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그 대부계약의 이자 상환 초과 무효는 채권 양도 시에도 적용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의 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할 뿐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에 넘어왔고, 국민은행에서 다시 메리츠 종금, 다시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결국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은 대부업법상 대상 채권에 대해서 이자 조정을 3%로 했기 때문에 그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업법 이자 초과의 무효라는 그 내용은 이 대부업법 적용되는 채권이 양도되고 신탁되더라도 여전히 적용된다. 결국 국민은행은 2018년 4월 27일 날 이런 이자율을 3%로 적용했기 때문에 연체 이자료는 3%밖에 못 받고 차액인 14%는 원고가 받아가는 게 맞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집합투자업의 신탁재산에 대한 공법상 규제가 있죠. 이제 이럴 때 이거는 신탁업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이 판례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채권 양도 신탁에 있어도 그 규제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부업법이 적용받는 채권이 그 뒤에 딴 사람에 넘어갔다라도 다시 적용이 되고, 다시 돌아와도 적용되고, 세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신탁 계약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대내적으로는 지시받은 관계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신탁 회사의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탁 회사의 공포상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문정리 판편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구분 소유자와 관리단 소송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3930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상가 관리단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공용부분 무단 사용자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공용 부분의 일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 공용 부분인 비상계관 이쪽을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상가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니면 물건을 쌓아놓기도 하다가 처음에 물건만 쌓아놓다가 나중에 문을 만들어가지고 창고로 써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는데 다른 이제 그 1층에 있는 다른 상가 주인들은 불편하다고 해서 이 사람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이 구분 소유자들이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취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원고 관리단 전체 상가의 관리단이 피고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가 아니 이거 무슨 소리야,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들이고 그 사람 관리단은 기본적으로는 권리가 없다. 그리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1심에서 승소한 다음에 항소심에서 취하했기 때문에 제소금지에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문제 이겁니다. 소유자가 아닌 관리단이 공용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은 소유권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단도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구분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공용 부분에 관해서 1차적으로 구분 소유자가 소유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다른 상가 주인들이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관리단도 결의나 규약에 의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단의 판결은 구분 소유자들에 미치고 구분 소유자들의 판결도 관리단에 미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소송은 소송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결과가 끝나고 확정이 되면 영향이 미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별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 취한 구분사유의 판결은 원고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청구를 안 하는 걸로 아니면 제소금지로 될 수 있다는 게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단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구분 소유자와 관리단은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단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 퇴거 청구, 인도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두 소송은 소송의 목적이나 권리 보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효력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는 별도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홍보 5분 연계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홍보 민사 채권 양도와 상대 적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0008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정상건을 청구해서고요. 원고는 팀원이고 피고는 EB카드입니다. 파기 환송됐는데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이제 운임 상호 정산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 시에 하루에 0.25%, 꽤 높은 거죠. 하루에 0.25%니까. 그런데 이제 마이비 카드와 센스패드라는 별도 회사가 있어요. 원고 피고 말고. 이 마이비 카드 센스패드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 다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면 구간마다 약간 다르고 뭐 이 사람이 쓰던 거 저 사람이 쓰는 거에서 정산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원고가 센스패스를 영업을 양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스패스가 갖고 있던 어떤 마이비에 대한 채권, 그 채권을 원고가 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피고가 마이비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센스패스에 대해서 이용 운임 1억 6천만 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맞물렸는데 공교롭게도 마이비가 센스패스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비는 센스패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센스패스 영업을 원고가 인수했기 때문에 원고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이비가. 그런데 마이비가 직접 청구한 게 아니라 마이비가 피고에게 위탁을 합니다. 네가 대신 좀 받아줘 이렇게. 그래서 마이비 위탁을 받아가지고 피고가 이용임을 청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나는 이거는 센스패스 그 이용료이기 때문에 너랑은 정산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랑 정산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비와 센스페이스 관계에서도 정산 약정이 없었고, 뭐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정산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피고가 2017년 9월 5일 날 정산 협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면서 이 이용 구입을 임의로 공지해 버립니다. 그 공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마이비는 2020년 7월 7일 날 운임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위탁에 의해서 됐었는데 양도는 2020년 7월에 양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게 여러 가지 막 분쟁이 있었어요. 그 선거에. 그러니까 분쟁이 막 있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마이비가 피고한테 채권을 넘겨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피고가 이 채권의 채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미지급된 정상금과 지연소요된금을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지급도 정산혜택 없는데 너 마음대로 공제한 거 그거 내놔라고 해서 이 미지급금을 이제 청구를 하니까 피고는 야 나도 너한테 채권 있어, 마이비한테 양수 받았어, 그랬더니 이 두 개 상계하자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상계까지는 되는데 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 상계한 경우에 상계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연 손해금액이 지금 굉장히 높죠. 1일 0.25%니까 그게 굉장히 높은데 상계가 양쪽 채권에 변제기 때 하게 되면 지연 손해금이 확 줍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가 됐을 경우에 양도된 때가 상계 적상이면 지연이자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용 운임 요금이 굉장히 커져요. 커져서 지금 말한 1억 6천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계, 요게 지연세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계 적상이라는 거는, 즉, 내 채권과 저 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 때는 하는 상태가 되는 거. 상태가 되는 걸 상계 적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계 적상은 상호 대립하는 때에 발생한다. 어떻게 대립하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을 때가 상대 적상이고, 두 개가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가 상계 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양수인은 이 상계 적상이 됐을 때 소급해서, 의사표시는 나중에도 상계 적상 때 소급해서 채권이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채권 양수를 했을 경우에는 양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경우에 상계 채권은 채권 양도 전 양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이 상계 적상이다. 즉 대항 요건을 갖춰야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갖고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가 갖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직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각각 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항 요건을 갖춘 때가 상계 적상이고,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지연이자가 따박따박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받을 더 많아지는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채권 양수를 통해서 상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뭐 상계를 막 이렇게 막 했더니 내가 지금 보니까 지연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채권자가 있는 채무가 있는 다른 채권을 얼른 사다가 상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연자가 발생 안 하니까. 그런데 그때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즉 상계 적상은 채권 양도 변제기 도래시가 되지만 채권 양도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경우는 대항 요건을 갖춘 때가 채권 상계 적상이고, 그때까지만 상계가 소급한다. 결국 이 경우에 소급표 시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계 적상, 채권 양도가 됐을 경우에 상계 적상은 채권 양도 전에 변제기가 모두 도달했다면 대항 요건 같은 때가 상계 적상이다. 만약 변제가 이후에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이후가 상계 적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부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공인중개사와 충분한 정보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12-59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공제금융 청구해서인데요. 원고는 임차인인 피해자들이고 피고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가 공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기 형성됐죠. 한번 읽어보시죠. 원고 A는 이제 2016년 10월 15일 날 보증금 7,500만 원의 다가구 주택에 임차를 합니다. 원고 B는 2017년 1월 31일 날 보증금 6천만 원의 같은 다가구 주택에 임차를 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19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가구 주택에 7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각 호실은 다 임대가 됐었기 때문에 17개가 다 임대가 됐었고 그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자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때 2016년 10월 15일자 당시에 보증금의 합계를 나중에 보니까 1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가 원고 A의 확인 설명서에다가는 선순위 보증금은 임대인한테 물어보니까 개별 보증금은 안 알려준다. 그런데 총액은 5억 원이라고 들었다. 라고 해서 5억 원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실제는 11억 원인데 중개사가 별 확인 안 하고 임대인이 5억 원이라고 하니까 5억 원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다만 개별 보증금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B가 했을 때 2017년 1월에 했을 때는 다시 설명서에는 임대인이 6억 원이라 하더라고요. 6억 원을 또 적어놓은 거예요. 6억 원. 그리고 가구별 그 임대료는 안 알려주니까 모른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데 나중에 2018년 12월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그리고 14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됐고 그 중에 이제 뭐 우선 변제 받는 사람, 국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근저당권 채무 남고 남은 돈을 짝짝짝짝짝 나눴더니 원고 앞에서 끊어졌어요. 그 원고는 직전까지 배당이 됐고, 그래서 원고는 4,800만 원만 받았고, 원고 B는 소액 2천만 원까지만 보정이 돼서 2천만 원 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원고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서 내가 임차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 그러면서 보험을 들어있는 공제조합에다가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충분한 설명과 확인을 한 거냐? 했으면 보상 안 해도 되고 안 했으면 해야 된다. 이건데 원심은 이거 5억 원, 6억 원 다 적었고 임대인이 확인 안 해줬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중개사로서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해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재된 보증금은 5억, 6억은 실제 보증금 11억 원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그리고 이 중개인은 임대인이 알려준 금액만 그대로 적어준 거다. 근데 이 중개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7세대가 지금 이미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원고 A는 7,500만 원에 임대를 했고 원고 B는 6천만 원에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평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19세대가. 평수가 다르니까 대략 원고 A에 임차된 평수와 그러니까 제곱미터 면적과 나머지 17세대의 면적을 계략하면 대충의 금액을 알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액이 그 대충의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라면 임차인으로도 지금 보수를 받잖아요. 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임대인이 5억 원, 6원이라고 하는데 임대료가 더 될 수도 있다. 보증금 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학교는 매우 중요한 정보고 이거는 어떻게든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알아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알아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알아보고 단지 임대인이 5억 원이라고 하네요 라고 적어놓은 거, 임대인이 6억 원이라고 한 거 적어놓고 이것만 건으로는 면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알려줘야 되고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 알려줘야 된다. 내가 볼 때 임대인이 5억 원, 6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적은 거다. 내가 보기에는 더 된다. 분명히 더 된다. 이것까지 알려줘야지 임대인이 이럴 거라고 하네요라고만 해서 중개에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인이 보수를 받고 임차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최선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면책이 되지, 이렇게 임대인한테 들은 내용만 적는 거 요걸로는 면책이 안 된다
합리적으로 다시 찾아보고 계산해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이 면책이 된다. 요걸 밝히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로서도 이런 판례를 기억해서 최선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이 판례를 통해서 책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도 있는 근거가 되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홍보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홍보 형사 채권 양도와 변제금 횡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23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도 382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별 5개짜리 판례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횡령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임차 보증금을 이제 A에게 양도를 합니다. 나 좀 보통은 이제 대출금 했는데 못 받거나 좀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자기 임차 보증금 채권을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고 있는데 임대인한테 이제 채권 양도 통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채권이 양도인지 몰랐죠.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았어요. 돌려받고 그걸 갖고 있다가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환받은 보증금을 횡령했다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한 거죠. 물론 문제는 이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 통지 전까지 양수인을 위해 금전을 보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 이게 이제 문제된 거죠. 채권 양도와 추심된 금전의 소유권은 별개다.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 즉 고소인과 피해자라고 돼 있는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전혀 없다. 채권 양도했고 끝났고 너 빌린 돈 있는데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돌려줄지 상호 신뢰할 만한 위탁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 대리 관계일 뿐에 신임 관계가 없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 그래서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없으므로 무죄. 이게 대법원 판단이에요. 반대 의견은 이거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배신적 행위로 돈 받아서 써버렸어. 이거는 형벌처벌한 거 맞다. 종전 판례죄로처럼 횡령 성립해야 된다는 게 반대 의견이 있었고, 별개 의견으로는 채권 양도 통지를 미룰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거는 횡령 안 되는데, 그런 사정도 없는데 미뤘다가 돈 가져가면 횡령죄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그 중도적인 사안을 분리해서 보는 거. 어쨌든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채권 양도하고 나서 돈 받은 거 이거 보관자 지위 없으므로 횡령 무죄, 이렇게 이제 정정된 거죠. 이게 지금 채권 양도 담보를 제공한 다음에 변제금을 횡령한 것도 무죄가 난 게 2021년 2월 25일에 한 1년 반 전에 선고를 했었어요. 2020도 12927. 그러니까 채권 양도 담보를 제공을 했는데 그거를 받아서 써버린 경우 이거 무죄가 이미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채권 양도 후에 변제금 횡령이 이번 판례예요. 이것도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양도에 관련해서는 양도 담보든 양도든 변제금 받아간 거 횡령 다 무죄로 처리 끝난 거죠. 이중 양도 담보 배임죄는 이제 모두 무죄예요. 다만 딱 하나, 부동산 이중 양도만 여전히 배임죄 인정하고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유형의 이중 저당, 이중 담보, 대물 변제 후에 처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다 안 돼요. 배임 횡령 다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다만 되는 경우 딱 하나, 부동산 이중 양도는 여전히 배임죄 인정된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만 이제 기억하면 되고, 다 안 된다고 보면 되고, 혹시 인정된다고 하면 대부분 판례 찾아봐서 혹시 옛날 판례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판례는 끝까지 주장해가지고 변경 판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홍보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홍보 형사 의료법 위반과 투자금 횡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요. 2017도 21286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횡령 사건인데요. 피고인이 이제 상고를 했는데 무죄 취지로 파기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노인 요양병원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횡령으로 기소를 했죠. 근데 문제는
노인 요양병원 설립 투자금. 그러니까 내가 요양병원 하는데 투자하면 나한테 수익 나면 돌려줄게. 이런 투자인데 이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노인 요양병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받은 투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 없는 신임관계,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 없는 경우에도 보관자 지위 인정해서 행정적 인정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금원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해서 돈이 주고받은 거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보호할 만, 법이 보호해줄 만한 신임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보호관계는 인정 안 해준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 함부로 주고받아도 법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그 재물 위탁이 범죄의 실행행위 또는 준비행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범죄의 실현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횡령죄를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보호할 만한 그런 관계에서의 돈을 보관하는 관계에만 횡령죄를 인정할 것이지, 뭐 내가 도둑인데, 네, 이거 잠깐 너 공범끼리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 잠깐 너 갖고 있어. 이거 훔친 건데 나중에 내가 작물로 처분해야 돼.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써버려도 이거는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배임이나 횡령에 있어서 대법원은 줄곧차게 일관적으로 지금 판결이 사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 또는 그런 상호의 신뢰관계가 있을 때만 배임과 횡령이 인정되는 것이지, 계약관계나 그냥 대립관계나 그런 우연한 기회에 가는 경우에는 횡령죄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가 되는 행위를 이용한 사기가 될 경우에는 사기는 돼요. 무슨 말이냐면 노인 투자 요양병원을 투자해서 만들겠다라는 거, 근데 만들 의사는 없는데 만들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챈 거, 이거는 사기로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만들려고 해서 받아서 그걸 써버린 경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를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은 게, 형사 고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횡령으로 고소를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사기로는 가능해요. 사기. 그러면 사기로 가능하려면 이 사람이 정말 속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보죠. 어쨌든 형사 고소를 할 때 이 위법한 행위에 있어서는 보관자주의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횡령, 배임 다 안 됩니다. 다만 사기는 이런 불법 행위를 위한 사기는 인정이 됩니다. 이래서 마약을 사줄 의향이 없는데 마약을 사주겠다고 돈 받은 경우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을 이거 사면 내가 마약 사가지고 서로 돈 벌어서 그거 나누자라고 해서 받은 거, 그 투자 받은 거, 이런 거는 횡령, 배임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횡령, 배임에 관한 거, 또 사기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대포통장과 대항범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786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 기소한 사건인데, 검사가 상고에서 파기 환송됐죠. 유죄로 된 거죠. 네, 보시죠. 피고는 이제 대마를 4회 구입했습니다. 근데 대마를 사고 4회 구입했죠. 대마를 사고 나서 대마 이제 구입 대금을, 매수 자금을 이제 판매자한테 주겠죠. 근데 판매자한테 어떻게 주냐면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차명 계좌에다가 대금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차명 계좌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차명 계좌. 그래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을 판매자의 불법 수익 은닉의 방조로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수익 은닉이 뭐냐면 불법으로 수익한 거를 발견하기 곤란하도록 숨기는 거. 그 숨기는 거를 불법 수익에서 수익 은닉죄로 따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자기 명의 재산을 갖고 있어라. 근데 그거를 딴 사람 명의로 하면 별도로 처벌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런데 그 별도로 딴 사람 명의로 갖고 있는 거에 너가 도와줬으니까 방조로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대포통장 입금은 불법 수익 은닉 가장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항범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법 수익에다가 내가 받아서 여기다 입금하는 건 보통 안 하죠. 받아서 보통 바로 입금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법 수익 은닉은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차명 계좌에다가 계속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이 있다고 쳐요. 뇌물이 있는데 뇌물을 이 사람에게 줘야 돼. 줘야 되는데 그 사람 명의 통장에다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차명 계좌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줄 때 요것도 불법 수익 은닉의 방조 행위가 되느냐. 원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대항범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총칙 공범 규정에 적용이 안 돼서 무죄 선고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요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항범 관계가 있죠. 대항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총칙 규정에 적용이 안 되고 무죄 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대포통장 입금이 과연 대항범이냐, 불법 수익 은닉의 방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성 요건 자체가 서로 대항된 존재가 필요할 때 대항범이다. 그런데 구성 요건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항범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대항범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수익 은닉은 혼자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양쪽이 집어넣는 거는 대항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칙 규정 적용되고 따라서 방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을 제3자 계좌로 보내준다. 이러면 불법성 은닉이 될 수도 있죠. 또 제3자한테 준다. 이것도 불법성 은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범죄 관련 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범죄에서 인해 방조행위가 거의 대부분 성립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나치게 처벌장이 확대돼요. 이렇게까지 확대되니까 불법 수익 은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근데 좀 약간 이상해요. 너무나 처벌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웬만한 사람은 다 걸려드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차명에다가 보내면 뭐 대충 다 방조행위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모든 범죄에서 불법성 은닉이 솔직히 인정되는 게 굉장히 크고 거의 모든 범죄의 불법성 은닉이 그냥 세트로 다 합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심은 이런 경우에 가끔 이제 원심의 고민도 이해는 되죠. 원심도 이런 걸 다 처벌할 수 있는 게 과연 맞느냐? 아니, 매매대금 준 거를 다 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타인 통장에 넣었다고 해서 불법성 은닉이 돼버리면 너무 처벌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 대항범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항범이 아닌데 대항범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발견돼요. 어쨌든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아니라고 본 거죠. 이 변호인은 대항범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항범은 의외로 이상한 곳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꽤 종종 있어요. 종종. 그 대항범 법리를 잘 기억해 두고 구성 요건 자체가 서로 이렇게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게 대항범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죠. 이 사람끼리는 서로 방조 이렇게 안 돼요. 이거는 각각 처벌하고 그래서 뭐 판매는 5년 그다음에 그 뭐 예를 들어 매수는 뭐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을 판매의 방조 행위 공범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대항범 범위죠. 어쨌든 요 대항범은 잘 정리해서 필요할 때 꼭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항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관련 특별한 법, 뭐 행정법규라든지 각종 공법 규제의 형법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항범 규정은 꼭 기억해 두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잘 쓸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0일자 판례공부 형사 원격지 서버와 압수수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5-7135 결정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압수물 가환부 허가 결정에 대한 준항고 및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엄청 길죠.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가 있었고 거기서 일부 인용 결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재항고를 한 겁니다. 그 재항고는 수사기관인 서울결정청이고 재항고가 기각되는 거죠. 내용 보시죠. A 회사는
이제 피해자라고 말하죠. 준항구인. 아니요, 피고인이죠. 피고인. 그러니까 A 회사가 피고인인데 이 피고인 쪽, 그러니까 피의자 쪽이라고 보는데요. 이 피의자가 경력직 채용을 빙자해서 2차 전지 핵심 인력과 기술을 유출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A 회사의 직원들이 기술을 이제 이직을 하면서 기술을 빼갔다는 거예요. 이 피의자 회사에게. 예, 예. 그래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에다가 영장에다가 A 회사의 기술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조리 장치, 저장 매체, 클라우드 웹하브 전자우편 등을 기재를 해서 이 피의자 회사에 이제 그 압수수색을 신청을 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찾아야 할 건 뭐냐면 A 회사의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찾으려고 했는데 법원이 일부만 발부합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저장 전자 정보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 회사에 있는 저장 장치, 뭐 USB라든지 그다음에 HDD 하드라든지 SSD 이런 저장 장치, 그다음에 그 회사 내에 있는 서버 이런 것들은 압류를 하되 클라우드 저장 정보, 그러니까 회사 밖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 있죠. 뭐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정보는 기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색할 장소로 서울 본사, 서산공장, 대전 연구원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회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 PC에 데스크탑 가상화 인프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상화 인프라. 그러니까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컴퓨터 하드에는 아무도 저장이 안 돼요. 다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 있는 거를 갖다가 화면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업무 자료가 컴퓨터 자체는 저장이 아예 안 되고 모두 버추얼 이렇게 가상화 인프라인 VDI 서버에 저장이 돼서 회사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직원들의 데스크톱에 이제 같이 앉아서 그 데스크탑 안에 있는 폴더를 이제 보고,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가상화 서버 써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열어봐. 열어본 거예요. 열어봐서 그 안에 폴더를 이렇게 쭉쭉 보다 보니까 A 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일단 스톱 한 다음에 2차 영장을 받습니다. 2차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VDI 서버 자료를 내가 봤더니 거기에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압수하겠다 하고 2차 영장을 받아가지고 2차 영장에 의해서 45개의 전자정보와 24개의 전자정보를 압수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 회사가 니네 압수수색 1차 영장에는 압수수색 위법하고 두 번째 영장도 위법하니까 그 45개, 24개 정보 다시 돌려줘 라고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1차 영장에서 VDI 접속, 그러니까 가상 인프라에서 원격지 서버의 화면을 들여다본 거, 그걸 들여다본 거, 내용 확인한 거, 그때는 압수는 안 했어요. 확인한 것이 위법한가? 두 번째, 그러면 그 확인한 거 위해서 뭐가 있네? 라고 해서 2차 영장 받아가지고 압수한 거는 적법한가? 두 가지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압수한 물건을 특정하는 문헌은 확장 해서 유추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장에 분명히 클라우드 저장 서버는 압수 대상에도 빼고 그다음에 수색할 장소에다가는 본사, 공장, 연구원만 해놨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장소에 있는 서버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특히 수색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색.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격지 서버가 이게 발견이 됐으면 그거는 수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장에 의해서는. 별도로 원격지 서버에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클라우드 서버는 분명히 1차 영장에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수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VDI 서버에 대해서 압수영장 받아서 그때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데스크탑 열어보고 내용 확인을 했으면 이거는 수색이 위법하다. 그래서 위법한 수색으로 알게 된 내용도 추가 압수한 것도 위법하고 결국은 다 돌려줘라 이겁니다. 이건 이제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압수영장에 적히지 않는 거는 수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색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과 장소는 명확히 기재해야 되고
원격지 서버는 수색할 장소에 있지 않는 한 압수는 물론 수색도 허용되지 않는다. 수색도 허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임의로 제출하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절대. 사실상 현장에서 그냥 마음대로 설명되면 막 가져가는 이거 안 돼요. 실무에서 임의 제출 명의로 막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영장 집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압수수색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는 내용을 수색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핵심이고, 만약 수색을 했으면 그 수색에 따른 압수, 2차 영장이나 압수도 다 위법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 압수물에 관련해서 위법 주장할 때 반드시 이 판례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연구 행정 육아휴직과 발탁 매니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7600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 전직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롯데쇼핑이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제 부당 전직이라고 해서 나를 구제해 달라라고 신청을 해서 했더니 중앙노동위원회가 너 이거 보니까 부당 전직한 거 맞아? 그러면서 이제 구제를 하라고 한 거죠. 심판을 했죠. 그랬더니 회사가 여기에 불복을 하는데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거를 이제 취소해 달라라고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원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겼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롯데쇼핑인데 13,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전국에 119개 롯데마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사원이 있고 대리 있고 과장, 차장, 부장이 있는 거죠. 지점은 행복사원, 담당, 그 다음에 파트장, 매니저, 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가 행복사원이고 그 다음에 담당이 있고 담당 위에 파트장이 있고 파트장 위에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 위에 점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발탁 매니저는 과장 직급이에요. 과장이 아니라 발탁 매니저가 되는데 대리 직급의 경우에서도 발탁 매니저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급은 대리인데 업무는 발탁 매니저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발탁 매니저가 되면 업무 추진비가 월 15만 원 나오고 사택수당으로 월 5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 수당으로 더 나와요. 문제는 이제 이 해당 근로자가 99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사원으로 있다가 11년에 대리로 승진하고 11년 8월에 발탁 매니저로 인사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인사 발령이 난 상태로 이제 발탁 매니저를 하고 있었는서 2013년 10월 2년 정도 있죠. 이 2년 정도에 이 사건 지점에서 생활문화 매니저로 근무하게 된 겁니다.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던 중에 2015년 6월에 육아휴직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종료를 해서 돌아왔더니 냉장, 냉동 영업 담당으로 인사 발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담당 파트장 매니저였는데 매니저였다가 담당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아휴직에 하고 갔다 왔더니 지금 직급이 확 내려간 거죠. 그랬더니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 금지하는 규정의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중앙노동위가 맞다라고 해서 부당하다라고 한 건데, 이렇게 하려면 그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복지가 돼.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주어야 돼요. 같은 업무.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이상한 일로 막 보내니까 법에 만들어요. 같은 업무 부여하라고. 그럼 뭐가 같은 업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 뭐라 하냐면 같은 업무라는 거는 사회 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된다. 딱 봐서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의 매니저는 3명밖에 없어요. 점장 밑으로. 그리고 담당은 파트너장과 매니저가 두가 위가 있어요. 매니저의 감독을 봐요. 근데 오히려 매니저는 파트장의 인사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와 담당은 현저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리고 발탁 매니저는 임시 보직이긴 해요. 그러니까 과장을 하는데 대리도 하는데 실제로는 대리 매니저의 45%가 발탁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냥 발탁 매니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귀 후에도 대부분은 다 발탁 매니저로 직책이 부여됐었어요. 결국 직무의 내용이 현재 다르다. 이 원심은 급여가 거의 차이가 없다.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같은 업무라고 봐도 된다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직무의 내용을 봐라. 직무의 내용을 보면 현재 생각한다. 그래서 같은 업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결국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 부여한다는 거는 월급만 동일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무의 내용, 권한, 책임도 함께 고려해서 유사한 직무에 부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될 수 있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